예산이 첫해 15억에서 올해 예산으로 510억으로 30배 가량 늘었어요. 예년에 비추어 보면 내년에도 추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산 대부분이 이제 포인트고 이렇게 예산이 계속 늘어나는 것에 대한 서울시의 부담은 없는지 입장은 무엇인지 좀 추가로 궁금합니다. 예, 기획조정실장 정서원입니다. 먼저 모두에 말씀드릴 부분이 예산 관련해서 총괄적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여기 우리 실국장님들 다 와서 앉아 계시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각 실국장들이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질문해 주신 부분이 약자의 동행 예산이 전체적으로 조금 늘었는데 그중에 사업별로 줄어든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약자의 동행 예산을 보면 내년도에 금년 대비해서 5.8%가 늘어났습니다. 이 비율은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비율일 텐데요. 우리 그 서울시 전체 예산 이제 총계, 순계, 실제 사업비, 그다음에 정책 사업비 이렇게 구분해서 본다면 저희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비가 정책 사업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정책 사업비 증가율은 5.7% 증가했고요. 이 중에 이제 약자와의 동행 예산은 5.8%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규모로 봤을 때는 뭐 줄어들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세부적인 사업으로 봤을 때는 아까 전에 이제 동행 식당이라든지 어르신 급식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집행 실적을 고려해서 내년도 좀 줄였던 부분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줄어드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목 닥터에 대해서 여기 실국장 와 계시는데 손목 닥터 예산이 전년도 본 예산 기준으로는 지금 많이 늘어나 있지만 추경 예산보다는 적게 편성돼 있고 내부적으로 구조조정을 좀 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목 닥터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면 실국장 나와서 답변을 좀 드릴까요? 예, 조금 전에 PPT에도 나와 있는데 약자와의 동행 예산 중에 뭐 저희들이 분야가 워낙 많습니다. 생계, 돌봄, 주거, 의료, 건강, 교육, 문화, 안전 해서 워낙 사업들이 많은데 이 사업들 하나하나 여기서 나열하기는 뭐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 일자리 예산이 61억 원이 늘어났고요. 특히나 이제 내년도 예산 중에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어르신 일자리 사업도 많이 늘어나서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으로 해서 한 240억 정도 규모가 늘어난 부분이 있고, 좀 대표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서울 장학 사업으로 한 93억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청년 문화 패스라고 지금까지 이제 몇 년 동안 사업이 진행되어 왔는데 내년도에는 대폭 예산을 늘어서 32억 원 추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뭐 등등에 대한 사업들이 있는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서울경제 박시진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 박시진 기자인데요. 그 마음 건강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새롭게 이제 하시는 서울 이따 플레이스라든지 아니면 뭐 소방공무원 전문 심리 상담 센터라든지 이게 어느 공간에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계획이 세워진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 세부 사업은 담당 실국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봄고독 정책관입니다. 그 이따플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 뚝섬역 인근에 저희가 기부채납 공공기여 받은 부분을 활용해서 그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고요. 지금 내년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이제 고독 예방 센터라든지 저희가 하고 있는 외로움 SOS 콜센터 그리고 시민들을 위한 그런 공간들 그런 부분까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연합뉴스 윤보람 기자님. 그 주택진흥기금 신설에 1,919억 원으로 편성이 되는데 이게 어떤 이제 방식에 좀 쓰이는지 구체적인 내용하고요. 예. 한강버스 관련 예산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예, 주택진흥기금은요, 1,919억 정도 편성이 됐고, 제일 이제 많은 것이 민간임대 주택 그 공급 활성화를 위한 그 토지비라든지 또는 사업비의 그 2차 지원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큽니다. 한 650억 정도 돼 있고, 두 번째는 정연 안심주택은 지으면 이제 SH가 선 매입을 해주거든요. 그 매입하는 부분이 한 500억 정도 되고, 세 번째로는 각종 이제 재개발 재건축의 정비 사업할 때 융자금 있습니다. 융자금을 저희가 이번에 주택진흥기금에서 이제 처음으로 지원하는 그런 정도가 좀 주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미래 한강본부장입니다. 예, 한강버스 관련된 예산은 일단 공원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는 시설비 그리고 뭐 안내 체계, 시민들 접근 저희가 지금 모니터링 용역을 하나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이용자분들이 찾아오는데 불편이 있거나 이런 어떤 도로를 내야 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설비 안내 체계 구축하는 비용이 있고요. 선착장에 대해서는 선착장에 저희 사계절이 있다 보니까 풍수의 유지 관리하는 기본 예산 올해도 있었던 것이 1년치로 반영되고 선착 앞으로 배가 계속 그 항차가 횟수가 늘어날 예정으로 있어서 선착장을 좀 더 안전성을 강화하는 성능 개선 예산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거기 같이 묶여 있는 수상교통 활성화 예산 중에 저희 그 100톤짜리 예인선 설계를 마쳤고 내년도에 5,000톤까지 견인할 수 있는 예인선 건조비 그리고 앞으로 계속 순찰이 강화돼야 되기 때문에 고속 순찰선 2척 추가 건조비 이런 것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상 대중교통 활성화 예산의 132억입니다. 예. 경관 개선이요? 경관 개선은 기본적으로 공원 녹지와 관련된 건데요. 지금 한강의 이용객이 뭐 8천만 명 넘어서 이제 1억 명 가까이 될 거로 예상이 되는데 기존에 있었던 한강공원 지점 중심으로 녹지 관리하다가 이제 선착장들도 더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쪽 주변들도 녹지를 좀 더 강화하는 경관 개선 사업들이 있습니다. 뭐 지점 자체가 기본적으로 둔치 사업이고요. 이걸 한강 버스와 연계해서 해석하셔도 선착장 주변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둔치에 있는 공원 조경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아시아투데이 박지숙 차장님. 네, 아시아투데이 박지숙 기자입니다. 그 30년 이상 노후된 그 상하수관로 정비에 4,477억 원을 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현재 서울시 전체 노후관로 중 몇 % 정도인지 궁금하고 또 앞으로 이걸 몇 년에 걸쳐서 정비를 하실 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물순환 안전국장 정성국입니다. 노후 하수관로 관련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은 2,500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종전에 편성할 때는 한 1,500억 정도를 편성해서 계량을 해왔고요. 올해는 2,000억을 편성을 했었는데요. 내년에는 2,500억으로 편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반 침하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하수 관로가 약 45%에서 한 49%, 6% 이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사고 건수를 기준으로. 그리고 상수도도 한 15%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수관로가 다 숨어 있기 때문에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고 있고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하수도 특별회계를 사용하는데 하수 특별회계의 비율이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요즘 이 경기가 안 좋은데 그래서 하수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저희가 하수도 요금 인상을 내년부터 시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조례가 이미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외에 재난기금 그리고 국비 지원도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국비 지원은 국회를 통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한겨레 장수경 기자님. 그 대중교통 재정 지원에 시내버스와 마을버스가 포함이 되던데요. 지금
지금 갈등을 빚고 있는 통상임금분이나 마을버스 조합에서 요구하고 있는 뭐 환승 손실 보전금 등이 포함이 된 건지 궁금합니다. 네, 교통기획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환실 손실 보전금은 지금 반영이 안 돼 있고요. 지금 실무 협의회를 통해서 이제 논의를 할 예정이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환승 손실금은 이제 그 승객이 많을수록 우리가 더 많은 지원을 해주는 그런 구조이고, 그건 뭘 얘기하냐면 흑자 업체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적자 업체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적자 업체를 충분히 지원해 주겠다는 게 저희 기본적인 방향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실무 협의회가 오늘 이제 1회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앞으로 조율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산에는 자체는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그 이제 비용을 산정을 합니다. 마을버스에. 그래서 이제 재정 지원 한도액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비용을 산정해서 실제로 그 비용과 그다음에 이제 또 수익이 있지 않습니까? 운송 수익, 광고 수익 등 수익들, 그래서 비용과 재정적 한도액과 그 비용 그 수익의 그 차액만큼을 저희들이 지금 지원해 주는 게 이제 핵심이 기본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지금 반영이 돼 있고요. 내년에는 특별히 그 이제 저희들이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그 기사 채용이라든가 운송 서비스 개선을 위한 채용 장려금 등을 저희들이 좀 편성을 했습니다. 네. 통상임금은 이제 아직 그 이제 결론이 안 났습니다. 오늘 이제 어제 29일 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소송 이제 판결이 났는데 아직 판결문이 이제 그 공개가 안 됐고요. 한 하루 이틀 정도 판결문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 이제 핵심은 뭐냐면은 이제 통상임금 자체는 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고요. 지금 이제 보통 이제 시급을 따져서 시간당 얼마인가를 따져서 이제 월급을 산정하는데, 이 시내버스 기사들이 한 달 동안 일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냐. 지금 이제 거기 그러니까 노조에서는 이들이 있는 기본적인 시간 170시간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합에서는 아니 실제로 일하는 시간이 209시간이다라고 해서 이제 이게 좀 핵심 쟁점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전체 수입에서 일하는 시간을 그러니까 170으로 나눌 건지 아니면은 209로 나눌 건지에 따라서 시급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제 시급이 달라지면 이 시급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통상임금 지원해 줄 게 얼마 있는 범위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아마 판결문이 나와봐야 최종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시인 기자님. 그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실 때 이제 뭐 약간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됐을 때 임대주택 비율과 다를 수 있는 거 아니냐, 임대주택 비율을 좀 줄이겠다고 하시는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좀 정해진 바나 뭐 이제 그런 게 있을까요? 예, 그 임대주택 비율은 지금 도정법에 보면요, 재개발은 50%에서 증가하는 용적률에 50%에서 70%, 그다음 재건축은 증가하는 용적률의 30에서 50%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각 이제 전국 8도에 시도에서 조례로 그 비율을 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서울시는 이제 오랫동안 이제 50%로 정해져 왔던 부분이고, 지금 여러 가지 건설 경기가 안 좋고 또 정비 사업에 힘든 부분이 많다 보니까 시가 그 동안에 그 외형적으로는 이제 뭐 용적률 상향이라든가 또는 사업성 보전 개수 같은 이런 일들을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기간도 단축하고 또 양을 늘리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외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내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공공 그 임대주택의 비율 부분입니다. 많은 정비사업장에 계신 분들이 이제 건의를 해왔던 사항이긴 합니다. 다만 그거를 한번 좀 논의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그런 말씀이십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쿠키뉴스 노유지 기자님.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노유지입니다. 그 외로움 없는 서울 관련해서 올해 사업 좀 적극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별다른 얘기는 또 없어가지고 질문드립니다. 마음 편의점만 예산을 늘리는 걸까요? 그 외로움 안녕 1, 2형이나 서울 연결 처방 등은 어떻게 되는 건지. 외로움 안녕 1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데이터를 수기로 작성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시스템 도입을 하고 싶어 하는데 막상 예산이 없어서 좀 어렵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관련 예산 어떻게 정해졌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외로움 안녕 외업서 예산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그 이따플레이스 조성 예산이랑 그다음에 서울 마흔 편의점 조성 25개 자치구로 확대하는 거, 그리고 외로움 안녕 120 운영 기간 확대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주요로 증액되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뉴스 김종윤 기자님. 예, 그 주택실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자료에 보면은 유부지 활용 뭐 공공주택 건설 682억 잡혀 있는데 이게 땅을 살 예정인 건지 아니면 사는 건지 아니면 지역이 정해져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건이 좀 많아가지고 자료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유부지 활용이라고 하셨습니까? 자료 13쪽에 6번입니다. 보도 자료. 보도 자료. 제가 보도 자료 좀 갖고 있지 않아서 확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의) 유부지. 이거는 유부지가 그 주로 이제 시유지 같은 걸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그 한 8개 사업지에서 지금 건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일부 예산을 지금 잡은 그런 상황입니다. 주로 아마 진행 중에 있는 그 사업비를 본다고 보시면 거의 맞겠습니다. 신규로 발굴해서 하는 것보다는요. 네, 시간이 많이 흘러서 마지막 질문 하나 받고요. 네, 머니투데이 정세진 기자님. 기후동행 카드랑 그 K패스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사업 특성상 서로가 좀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보니까 예산에는 총 이제 5천억이 넘는 예산이 있는데 기후동행 카드 운영에 1,400억 원, K패스 운영에 3,700억 원 뭐 이렇게 정도로 돼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사업 특성상 너무 겹치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설계가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K패스와 기후동행 카드는 이제 시민들의 이제 선택의 문제죠. 덜 쓰는 사람들은 K패스를 쓰고 좀 많이 쓰는 사람은 이제 기후동행 카드를 쓰게 되는데 이제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K패스가 이제 변형이 되지 않습니까? 올패스로. 기후동행 카드의 장점을 흡수한 겁니다. 이제 흡수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K패스는 이제 기후동행 카드와 기존의 K패스 두 개의 장점이 합쳐지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볼 때는 제가 지금 저희들이 이제 한 70만 정도가 이제 그러니까 9월달 실적이 기동카가 70만 정도 씁니다. 그다음에 K패스가 한 67만 정도 쓰는데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기에는 이제 당장 그 기동카에서 K패스로 넘어가지는 않고 한 35만 정도가 이제 K패스로 넘어갈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동카도 기동카에 나름대로 장점이 있습니다. 한강버스라든가 따릉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는 기동카로 그대로 남아 있을 거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어서 그 판단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 기동카가 한 1,400억 정도, 그다음에 나머지 한 2,700억 정도는 이제 그 국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비 합쳐서 이제 그 정도 편성을 하게 됐고요. 국비와 그 시비 편성은 이제 4대 6으로 국비가 40, 시비가 60% 이렇게 부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